우리가 사는 나라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의 국가의 뼈대가 있어요. 바로 헌법이고 그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통령, 국회, 법원, 정부 같은 기관들이죠. 이 뼈대가 튼튼하게 서 있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당이 집권하든 선거가 어떻게 끝나든 나라라는 그릇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권력이 바뀌어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란죄가 말하는 국헌문란은 바로 이 뼈대를 흔들어 버리는 걸 말합니다. 형법은 이렇게 표현해요. 헌법에 의해 생겨난 국가기관들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쉽게 말하면 나라가 움직이는 중심축을 폭력으로 멈추게 하는 거죠. 이게 꼭 기관을 없애야만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제를 폐지하거나 국회를 해산해야만 국헌문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법원 5.18 관련 판결은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 기관을 영구히 없애지 않아도 사실상 일정 기간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면 그것도 국헌문란이다. 예를 들어 군 병력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주변을 포위해서 스스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대통령의 권능 행사를 마비시킨 것이고 충분히 국헌문란이 됩니다. 전차와 병력을 국회의사당 앞에 세워서 국회의원들이 출입도 못하도록 막아버리면 그 자체가 이미 국헌문란인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누가 국헌문란의 대상이냐?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헌문란의 대상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어야 한다고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처럼 헌법이 직접 만든 기관들만 해당합니다. 한때는 광주에서 헌법을 지키려고 일어난 시민들도 헌법기관처럼 보호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여기에 선을 분명히 그었죠. 아무리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시위는 헌법기관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직접 대상은 항상 헌법기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헌문란의 핵심은 강압이에요. 합리적 설득이나 의회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무력, 외포심을 주는 위력 같은 걸 이용해서 상대 기관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걸 말합니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계엄사령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만든 행동,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에워싸 입법기관을 봉쇄한 사례,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국헌문란의 방식이에요. 마지막으로 내란죄에서는 언제나 목적을 함께 봅니다. 정권을 장악하거나 헌법기관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동이었다면 그 전체 그림을 보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이야기로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국헌문란은 대통령국, 회정부 같은 헌법기관을 폭력과 위협으로 눌러서 한동안 제대로 일도 못하게 만들고 나라의 주인이 바뀐 것처럼